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한번 해야 되니까 가계부채 관리 파이팅 할까요? 가계부채 관리 파이팅! 예, 나. 유튜브 언론 두 군데서 나와서 실시간 중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촬영을 한 거고 많은 걸 보도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본격적인 이제 토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발제자께서 발제를 해주실 텐데요. 두 분의 발제자께서 한 20분 정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주시면 하나보다는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좀 해주시는 걸로 하고 먼저 변호연 변호사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를 꼭 써야 할까요? 방금 전에도 써야 쓰셨습니다. 토론회를 주최를 해주시는 의원님들께서 인사만 하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계신데 제가 아까 인사말을 듣다 보니까 제 발제를 이미 다 하셨어요. 제 발제문의 핵심 목표, 배경 설명과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 이미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20분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매우 신속하고 간단하게 발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지금 일단 제 발제문은 이제 그쪽부터 30쪽 정도는 30쪽까지인데요. 앞부분은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당초 이 발제문은 초초안은 올해 2월에 작성했습니다. 첨예대는 반년, 1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토론회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웃기려고 한 얘기였는데 2월에 시작했다가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가계 부채 수준이 그 당시에 봤을 때에도 작년이죠. 2019년 그 3분기 정도까지 자료가 있었고 이거 심각하구나. 그 GDP 대비나 가처분 소득 대비나 심각하고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구나. 이거가 이제 심각해지다 보면은 두 가지 측면이죠. 경제 가계에서 이 수요, 그 소비가 계속 위축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할 것이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위험이 있고 이게 실물경제에 계속 전이가 된다. 이런 걱정, 이런 우려들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더욱 심각해졌다. 그전에는 부동산 때문에 좀 더 보이는 측면이 있었다면 지금 이제 주식도 실물과 다르게 크게 이렇게 폭증을 하고 과잉 유동성, 초저금리 상태에서 돈이 넘쳐나고 있는 상태고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 점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희 설명회에서 당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좀 더 중점으로 봤었지만 그러면서 내놓았던 해법이 DSR을 중심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과잉 대출, 약탈적 대출을 금지하는 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대안을 내세웠었는데 이 대안은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신용대출이나 사업자 대출 이런 것들을 전용해서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파생상품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들까지도 그런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줄이고 가계부채를 좀 더 줄이는 그런 측면에서 유효한 해법인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13쪽, 14쪽, 15쪽까지도 그냥 쭉 15쪽까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 8년 사업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때 당시에 수치상으로 봤을 때 GDP 대비, 가처분 소득 대비 이 수준이 보다 우리는 훨씬 심하다. 그때부터 유럽, 미국 이쪽에서는 전부 디레버리징을 했습니다. 그 부채 비율을 줄였고요. 우리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점점 더 늘어나고 그때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다. 언제 터져도
그때 당시 경제적인 수치로 봤을 때 역사적인 상황을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의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 같은 그 위기가 또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수치적인 근거가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좀 왜 그런 것이냐? 라는 것 신축 쪽부터 간단히만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이 일단은 컸습니다. 최근에는 뭐 아니라고는 하지만 2019년까지만 해도 가계부채 전체 규모에서 5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주택담보대출을 규제를 적극 아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해왔지만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은 다음에 이거를 전용을 했었고 그 전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이거를 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최근에서야 2020년 올해 이제 뉴스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신용대출의 일부나 사업자 대출 같은 것들이 주택 구입을 위해 편법으로 동원된 정황이 발견된다면서 곳곳에서 이제 확인됐고 이걸 은행별로도 신용대출을 주택 구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하죠. 금감원에서 좀 더 개인 사업자 대출이 더 조인다고 하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수치상으로도 개인 사업자 대출,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전세자금 대출이 계속 늘어났고 개인 사업자 대출이 꾸준히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 증가율 자체는 좀 주택담보대출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증가율이 줄었을 뿐이죠. 20쪽 보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은 최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당시에는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가계부채 총량을 즉 줄이겠다는 취지였죠. 그런데 그 뒤에 얼마 안 돼서 총량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율을 5%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라고 목표를 또 완화했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채가 증가하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 취지였었는데요. 한 1, 2년 정도는 5% 이내였었지만 앞서 제가 더 빠르게 넘어가는데 이 자료에 보시면 증가율은 계속 훨씬 5%를 넘는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고 이 증가율만 관리하겠다는 것만으로는 그 위기 상황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현재 가계부채의 심각한 수준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아닌 것이죠. 그것과 더불어서 또 앞서 제가 넘어갔지만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만큼 실제 소득이 증가를 한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그 소득 증가율은 훨씬 못 미치고 있는 2%, 3%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 가계부채가 증가할수록 가계의 소비가 제약이 되죠. 가계 소비가 줄어들면 3대 축이지 않습니까? 수요에 가계와 기업과 정부 2대 축이라고 하면 또 가계와 기업 중에 가계인 것인데 가계의 소비가 빚이 가처분 소득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빚이 늘어날수록 그러면서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도 상승의 악화니까 이렇게 악순환이 이어지는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이고 가입 대출이 계속 이 상태라면 금융기관에서 못 갚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당연히 아시겠죠. 지금 신용대출로 B2라고 하죠. 열심히 돈을 빌려가지고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서 주식에다가 올인을 했는데 이 주식시장의 거품이 확 빠진다거나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확 빠진다거나 했을 때 그것들이 전부 부실 자산이 되고 금융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집들을 전부 다 갖다가 팔고 담보를 잡고 있었던 못 갚은 경매를 다 팔고 집값이 갑자기 훅 떨어지고 그렇다면 이렇게 빚을 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업자들이나 건전한 가게들 또한 갑자기 채무 연장이 안 되고 이번에는 연장 안 되니까 다 갚아라 했을 때 그걸 바로 갚을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물 경제로 위기가 전이가 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그 위기를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보자 하는 것이고 여기 이어서
일단 부동산 가계부채 중에 여전히 가장 큰 것은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기존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정부 대책 가능을 보고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를 보고 있습니다. 네, 기존 LTV, DTI 위주로 규제를 했었고요. 이 규제가 그나마도 핀셋 규제였죠. 투기 과열지구 그거를 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이 지역은 LTV 몇 프로, 이 지역은 LTV 몇 프로. 근데 정부가 이렇게 뒤늦게 따라가다 보니 이미 투기가 과열지구인가 아닌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집값이 올라야 되잖아요. 집값이 이미 오른 다음에 그 지역을 몇 프로로 지정을 하고 그럼 이제 거기는 그보다 더 안 오릅니다. 더 안 오른 상태에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을 관리한 그 시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돈들은 그럼 어디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가? 아직 투기가 지구나 투기 과열지구가 아닌 곳을 좀 가서 다시 또 그 집들을 사게 되고 그럼 거기가 다시 이제 투기 지구가 되거나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거죠. 이게 뭐 너무 길게 설명드렸는데 풍선 효과라는 거죠. 이렇게 정부가 전체적으로 아니 우리가 법으로 대출이라는 것에 있어서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DSR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항상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 그만큼만 빌릴 수 있는 이런 원칙 없이 그 지역에 따라서 DTI, LTV로만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전국의 아파트들이, 전국의 주택들이 가격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거품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5쪽 정부 정책을 초안을 쭉 정리했었는데요. 이 과정은 꼭 최종안을 드리기 전에 8월달에도 대책이 있긴 했었는데 그것까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6쪽을 보면 그 전까지는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이 25쪽에다가 정리를 해놓으니까 고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이런 데 지정하려면 주택가격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상승을 해야 되고요. 청약 과열 등 현상이 있어야 되고요. 이미 늦은 그래서 뒤를 쫓아가는 정책인 것이고 26쪽 봅니다. 정부 각지의 가전 집값들이 계속 오르게 되고 또 현재 정책은 그 당시 정책은 9억 초과 주택에만 이렇게 한정을 하면은 모든 다른 9억 미만 주택들을 9억까지는 올리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정부가 이 6월 17일에 내놓았던 정책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다든지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 법인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을 그거를 뒤늦게서 파악하고 사실 시장에서는 당장 제 친구들만 해도 올해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를 한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 친구들이 알 정도 수준이면 변호사들이 알 정도 수준이면 이미 시장에서 훨씬 전부터 있었다는 최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하게 정상 과세죠. 공제를 해주던 부분은 법인이 부동산 투자할 때 공제하던 부분을 정상 과세를 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은 투자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좀 의미 있는 정책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데 여전히 DSR에 대한 것은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었습니다. 6월달에 DSR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빌려간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 채무자에게만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연소득 대비 총부채 상환 기율을 채무자의 소득 능력에 의해서 상환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DSR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8년에 9월달이죠. 그 부동산 대책에서 있었는데요. 근데 이거는 개인별로 DSR이랑 규제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은행별로 너네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 건들 차주들을 그 사람들의 고 DSR이 아래 비중을 몇 프로 이하로 저축은의 경우에는 60% 이하고 일반 시중은의 경우는 40% 이하 연도별로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은행별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은행의 건전성을 보는 이런 취지에 불과했었고요. 2019년에
12월 16일 도로권 대책에서 비로소 투기 지역에서 시가 9억 초과의 주택담보대출에 한하여 신규대출의 경우에만 차주별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이게 지금 이번 국정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되고 있었는지 한번 정부에 지지를 해볼 필요가 있을 항목이긴 합니다. 차주별로 DSR을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잘하고 있었는지. 근데 이 역시 여전히 느슨하게 적용하는 정책이죠. 신규 대출의 경우에만 한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시면 이미 수십억 자기 소득으로 갚을 수 없는 이런 빚이 많이 있는 사람들을 연장하거나 대환을 하거나 하는 것에 들어가지 않고 신규 대출 새롭게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빚을 낼 때 이런 경우에만 관리하겠다는 것이어서 이미 과도한 수준이 부채 수준을 줄이는 정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또 이제 반대로 형평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제 최초 주택을 가져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DSR을 묶여가지고 집을 못 살 수 있겠는데 신규 집 하나 살려고 신규 대출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미 수십 채 몇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두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밑줄 부분에서 더 정리를 한 것은 이거에 대해서 최근이에요. 이번 달 9월 6일에 금감원에서 은행권을 대상으로 40% 이하 적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개인사업자 법인대출을 통한 편법대출이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이동훈 부장님께서 나와주셨는데 혹시 알고 계신 부분 있으시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더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한계입니다. 현행 DSR 규제 범위에는 개인사업자 대출,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포함되더라고요. 이자 빼고 원금, 그것과 전세보증금 채무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전세보증금 채무가 DSR 산정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갭 투자를 차단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원금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계속 이자만 갚는 것만 이자 부분만 DSR 계산할 때 넣게 된다면은 계속 대출을 전세를 계속 주면서 대출을 늘려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기존 대출의 기한 연장,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제약점이나 대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현재 금융위 고시은행업 규정에서 확인되는 내용이고요. 결정적으로 법을 만들자고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감독 규정에 근거해서 이런 정책을 펴는 거거든요. 정부가 정권만 바뀌면, 정부의 생각만 바뀌면, 상황만 바뀌면 언제든 DSR이 중요하다라는 지금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언제든 다시 바뀌어서 또 이제 다시 LTV DTI로만 하자라고 갈 수도 있고 또 대출을 좀 강요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27조 밑에죠. 공정대출법, 약탈적 대출금지법, 다행대출규제법 여러 가지 이름으로 18대 19대에도 법안이 나왔었는데요. 그 법안의 핵심 취지는 그 전에 DTI LTV로만 가죠. LTV는 결국 은행이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갚으면 그 집을 내가 갚겠다, 뺏겠다, 약탈하겠다라는 의미로 약탈적 대출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프리대출이라고 영어에 그대로 번역해 와서 약탈적 대출을 하는 것인데요. 네가 살고 있는 집을 뺏겠다라는 의미에서 약탈적 대출이라는 취지입니다. 애초에 이렇게 그 집을 뺏어가게 둘 것이 아니라 DSR 중심으로 대출을 심사해서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돈을 빌려주는 이런 이 규제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취지고요. 이게 미국에서는 호파법이라고 직접적으로 주요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넘는 과도한 대출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설명을 도구하고 대출 금리가 국채 금리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은 대출을 규제하고 중도상환 수수료 구간을 제한하고 만기 5년 미만의 대출에 대한 일괄 상환이나 이자 원금 가산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DSR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거의 규범적인 근거가 우리나라처럼 은행 감독 규정 이런 규정이 아니라 법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쭉 말씀드릴 때 우려가 29쪽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근거, 법률의 규범적 근거가 없으면 정부로서는 너무나 쉽게 경기 부양을 위해서 DSR 규제 완화 유혹에 빠질 위험이 있고, 금융기관 또한 금융기관으로서는 가장 손쉬운 안전한 먹거리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이 다른 은행 본연의 목적이 잘 되는 사업, 기업, 이런 사업자들에게 대출을 해서 자금 금융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 주택 값이 오를 걸 예상하라고 그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위험이 적은 거, 위험이 적게 적은 영업만 한다라는 것을 그런 영업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것이고, 이 가계부채, 이 디버레징과 주택가격 안정 이런 것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이나 주택 확대나 노후 소득 보장 같은 것들도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이런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첨언을 하자면 방금 말씀드린 그 영업 관행이 기존 기업의 신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자의 신용평가, 신규 대출 등을 통해서 이런 신규 먹거리를 찾아내야 되는 게 아니라 기존 그냥 쉽고 안전한 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영업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 정책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산하에 두고 관리되는 현행 금융감독기구의 상황상 정책 방향, 정부 정책 방향과 규제 방향과 감독 필요성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감독보다 경기 부양 이런 정책 방향이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나마 감독을 하는 규제를 하는 금융감독원마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매몰돼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이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건전성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금융감독원의 목적과 은행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일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소비자보호원과 같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과 분리되고 독립된 금융소비자 전담보호기관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취지의 의견을 첨언하면서 제 발제를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